뭐 예측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 하나 그래도 큰 기조가 바뀌지 않는 것은 이제 대중국 압박 전략은 계속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의 이 대외 정책이나 관세 정책을 주로 추진하는 그 핵심 멤버가 이제 나바로 교수인데, 그 사람이 대중국 강경론자고, 심지어는 뭐 중국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멸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딴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과의 그런 협상이나 경쟁 관계에서는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것들을 좀 계속 저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가 2개월 연속 좀 내려갔거든요. 2월 달이 2.8%로 내려갔고, 이제 3월 달이 2.4%까지 헤드라인 기준으로 내려갔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많은 분들은 4월 달부터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예상이긴 하지만 4월 달, 5월 달까지는 지금 3월 수치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봤던 시나리오는 그 3월 달 이번에 좀 낮게 나왔고, 그러면서 일단 높지 않으면 좋은 거니까 CPI는, 그리고 이제 4월 달도 저희가 볼 때는 왜냐면 유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낮을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관세도 원래는 4월 달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또 잡히게 되면은 그동안에 시장에서 생각했던 불확실성이 하나는 뭐 한두 개는 좀 제거가 되면서 2분기 초에는 주가가 좀 랠리를 하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변수는 좀 생긴 거고요. 지금 질문하신 인플레와 관련된 것들은 4월달, 5월달까지도 저희는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6월부터 이게 다시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개별 국가의 상호 관세도 지금 90일 동안 유예가 됐죠. 3개월 유예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게 적용될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은 저희는 6월부터는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시 쭉쭉쭉쭉 올라가서 연말이 되면은 4%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그 예상대로 간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물가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연준에서 금리를 낮춰주면서 약간 해지를 해줄 수 있을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 인플레 지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실 그걸 쓰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가 하반기 증시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히토류 금지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어요.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를 열어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빨리 와서 협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두 나라 간에 또 트럼프랑 시진핑 간 약간 치킨 게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은 시진핑의 지배력이 되게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지도자, 그 두 양쪽 지도자 둘 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먼저 꼬리를 낮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쉽사리 그 해결되기가 만만치 않은.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들은 계속 좀 강성 발언을 할 것 같고, 이제 물밑에서 어떤 작업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사실은 그 주식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을 더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미국의 이 국채 발행 규모가 지금 3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약 25%, 8.5조 달러를 이제 해외 그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국채를 많이 보유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1조 달러 좀 이상을 더 갖고 있고, 중국은 그 전부터 사실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한 7,600억 달러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정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중국이 최대 채권국이 아니라 이제 일본이 최대 채권국이고요. 일본 정부는 사실은 뭐 미국에 밑보이기 싫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본은 이제 금리를 올렸고, 또 최근에 일본 물가도 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의 보험사들이 이제 미국에 투자해 놓은 그 물건들이 있거든요. 일본의 뭐 낮은 금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일부 되돌리는 것들이 있었던 걸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정부가 지금 강제로 막기는 좀 그렇거든요. 일본 보험사들이 자기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금융사들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부 언와인딩 되는 이런 과정에 있고,
특히 일본 보험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미국의 빅테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중심으로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이런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러면서 이제 미국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이제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미국의 정부 부채가 많은데 이게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사실 그 부담이 더 커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지난주 4월 9일 그리고 4월 11일에 걸쳐서 약간 이제 미국이 조금 이 강도를 조절하는 이런 이제 발언들이 일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140달러에서부터 90달러까지 3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뭐 과거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기 좀 어렵지만 과거의 반도체 그 주가가 보통 아주 극심한 그런 예를 들면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다운턴이 아니면은 보통 한 35에서 40% 정도 조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엔비디아 주가가 한 35% 정도 조정을 받았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9% 정도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는 아주 이제 극한의 침체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은 리스크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서 더 악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제 주가는 좀 바닥을 잡고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연초나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 봤었던 AI 그림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알리바바 차이 회장이 지금 너무 과도한 투자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제로 약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 2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데이터 센터가 약 300메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2기가와트라는 얘기는 한 가장 큰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한 7개 정도가 캔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랑은 좀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얘기는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그런데 전 고점을 과연 넘어서겠느냐? 그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제 이번에 보여준 거를 보면은 2028년도까지 로드맵을 벌써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엔비디아가 보는 타임 호라이즌은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길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맞춘 그 기술 이 로드맵을 전부 다 이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엔비디아가 독보적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 지배력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품이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시장이 AI에 대한 기대가 작년 상반기에 봤던 것보다는 이 기울기가 낮아진 거죠. 그러면 사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그때 아주 좋았을 때 받았던 것만큼은 못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과연 흔들릴 거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좀 주도권을 갖고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이제 140달러 넘기는 어렵겠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로서는 AI 관련된 주식 중에서는 제일 지금 매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제가 좀 실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먼저 TSMC가 이제 아직 공식 실적은 발표 안 했고 매출액만 저희가 다 봤거든요. 근데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1분기 영업이익이 6.6조로 시장 예상치가 5조였는데 한 30% 이상 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이제 발표했는데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라고 디램 업체죠. 이 회사는 지금 적자 상황이라 뭐 이익은 좋지는 않지만 매출액은 시장 예상보다 10% 이상 더 잘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숫자들만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이고 특히 그 2분기에 이제 디램과 낸드 상황을 보면은 한두 업체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서 2분기 때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 기관인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그 발표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도 고객들에게 가격 인상 협상 제안을 보냈다. 그리고 중국의 YMTC라고 하는 낸드 업체도 마찬가지 얘기였죠.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고객들과 가격 인상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서 2분기도 지금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갤럭시가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트 업체들의 그 재고가 일단 많이 그 쉽먼트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트 업체들 입장에서는 재고가 준 셈이 된 거죠.
그럼 2분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면 세트 업체들의 그 부품 재고를 채워넣는 빌드업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금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2분기 때는 빗 그로스라고 그러죠. 이 출하량도 1분기는 마이너스인데 2분기는 플러스가 될 것 같다. 가격도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그 메모리 분야의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괜찮고요. 또 나냐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에서 그 올해 시장 전망치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전망을 했습니다. PC도 AI 노트북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수요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D램 컨텐츠도 증가할 것 같고 서버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도 중국의 이구환신이나 이런 효과로 인해서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불안한 게 있는 거죠. 뭐냐면은 이렇게 TSMC 실적이 잘 나오고 삼성도 갤럭시가 일단 많이 팔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리얼 디맨드냐 아니면 이 관세로 인한 이 부담에 앞서서 선제적인 어떤 구매가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도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국내 다른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지금 중국의 수요 증가들이 포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게 리얼 디맨드인지 아니면 관세로 인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비한 어떤 선제적인 뭐 구매에 따른 그런 역량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저희가 완전히 판단은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현상은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여전히 이놈의 이제 이 관세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할지가 너무나 큰 변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반기 때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되면은 이 미국의 소비자들이 그동안 누렸던 소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여전히 지금 좀 불안감을 안고 저희가 시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론이 얘기는 했지만 그 하이닉스랑 비교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대비 이익은 한 2.4배에서 2.5배 정도가 나는데 시총은 한 1.2배 정도 차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마이크론도 업황이 개선이 되면은 당연히 뭐 주가는 올라가겠지만 마이크론보다는 SK 하이닉스의 투자 매력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엔비디아 뭐 납품은 안 되고는 있지만 또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모멘텀 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 예외주의로 인해서 미국이 거의 독점해 오게 됐는데 이제 딥시크 이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네. 이제 중국도 좋은 기술력도 대단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 미국의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중국 빅테크들이 미국에 비해서 훨씬 낮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힘이 좀 빠지고 있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미국 빅테크를 고집할 거냐 아니면 좀 눈을 돌릴 거냐 이렇게 보면 저희는 중국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교역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 돈을 못 받는 정도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뭐가 문제냐면 중국이랑 이게 관계가 끊어지면은 재화와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더 타격을 클 거냐. 글쎄요, 이 트럼프가 너무 지금 그 나바로도 마찬가지고 조금 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말에 맞는 것도 있어요. 미국 일자리를 중국이 다 가져가서 나바로가 그거에 지금 발작 버튼이 눌러져가지고 계속 뭐 한 십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타격이 상당히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미국으로서도. 저도 사실은 뭐 원래 당연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격돌을 하면은 중국이 먼저 데미지를 받아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이 시진핑 이 강권 체제가 좀 흔들리고 그러면서 중국이 좀 변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이 너무 그 모든 자기네 심지어 우방국들까지 약간 이렇게 척을 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판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그 와중에 트럼프가 생각했던 또는 뭐 미국의 지금 뭐 나바로 이쪽에서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달러는 급격하게 약세로 가고 있고 그러면 사실 물가를 해짜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는 막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만만치 않은 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지금 제 그 추천하는 그 자산 전략은 현금 비중 확대고요. 그 다음에 메탈, 그러니까 금에 투자하는 게 지금 제일 안전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은 선호도는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싸진 거죠. 채권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채권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주식 중에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 쪽은 물론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자금 유출과 아까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지금은 미국 이외에 다른 쪽 주식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제 유럽도 사실은 연초에 이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의외로 중국의 펀더멘탈 기술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들이 이제 이번에 좀 밝혀졌기 때문에 중국의 빅테크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당연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 이게 뭐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 한 10년 동안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빅테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뭐 만에 하나 전체적인 이제 수요 둔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들도 그동안에 사실 펑펑 쓰면서 사실은 이제 세계 경제를 막 부양해 왔는데, 인플레이션이 부담이 생기고 또 일부 자금 유출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연히 전체적인 이 소비가 줄고 심지어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까지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 빅테크들은 미국의 그 강력한 소비를 그 자기네들의 원천으로 해서 계속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왔던 거거든요. AI를 위한 과감한 투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런 AI 서비스의 이 코스트가 좀 내려가는 대규모 투자에 의해서 그걸로 해서 또 소비가 또 늘어나게 되고, 이게 그냥 선순환이 됐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이게 다시 역으로 꺾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빅테크들도 지금 움찔하게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면 글쎄요, 지금 뭐 저희가 완전히 바닥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가 되게 어렵고, 하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뭐 리스크를 저희가 계속 안고 좀 봐야 되는, 그래서 뭐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머노이드 기술은 저희 그 로봇 담당자가 있는데, 로봇 담당자가 만약에 정말 로봇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엔비디아를 추천합니다. 사실은 엔비디아 로봇 쪽이 실제 자기들도 뭐 일단 일부 모델을 얘기를 했고, 그게 뭐냐면 사실 휴머노이드의 핵심은 AI니까요. 그래서 AI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제어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기타 이런 것들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고, 엔비디아는 그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걔네가 얘기하는 이제 피지컬 AI 모델을 만들어서 로봇한테 이제 물리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가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확실히 월등한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런 로봇 AI 그 제어 기술, 또 하나는 첨단 센서 기술, 이것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로봇이 오히려 이제 인간보다 더 민감하게 이 센싱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또 최근에는 로봇 피부 기술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거의 정말 이제 사람처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멀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지만, 국내 로봇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 특히 저희가 중국의 로봇 회사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생각보다 또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이 지니는 가치는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한쪽에서는 일거리가 없지만 또 한쪽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나라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해결책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로봇 이 섹터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뭐 어느 특정 회사를 저희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저희가 쉽지 않은 판단이고, 그렇다 그러면 뭐 관련된 이제 ETF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티커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ROPO, 그러니까 로봇이요. ROPO, 그다음에 BOTG, 그래서 보츠라는 이런 ETF, 이런 것들에 발을 담그시는 게 좀 미래를 보신다 그러면, 사실 뭐 AI도 AI지만 로봇도 사실 AI의 한 분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전 세계의 제조 공장을 중국이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미국이 그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한국이 그런 로봇 기술이나 이런 자동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드는 거는 이제 중국이 그동안 쏠려 있던
그런 제조업들 분산시킨다 그러면 뭐 아까 우리가 초반부터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나라는 뭐 중국 다음은 우리나라가 아닐까. 그러면은 우리는 뭐 중국보다 지금 만드는 제조 비용은 좀 비싸겠지만 그걸 어떻게 뭐 공정을 개선하고 자동화하고 그래서 조금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일정 부분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말씀 주셨지만 뭐 조선의 이응, 뭐 방위산업 같은 경우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